(2022) 서울국제작가축제입니다. 역사의 골짜기와 침묵의 기도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양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는요, 월담 이야기 너머라는 주제로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 또 목표가 아니라 약속이어야 하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로서의 이야기를 상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요즘에 서서히 오프라인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래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실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서울국제작가축제 오프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이제 외국에 계신 작가님들과 드디어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가운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아마 오늘 작가님들 만나 뵈면서 실제로 눈을 맞추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신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역사의 골짜기와 침묵의 기도라는 주제예요. 한국 상황도 그렇고요. 오늘 자리해 주신 카리나 작가님이 또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신 작가님이신데요. 폭력적인 역사가 남긴 깊고 어두운 골짜기 안에서 침묵의 기도와 닮은 글들로 진실과 또 희망의 빛을 향해 가고자 하는 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성별도 다르시고 또 국가도 다르시고 나이대도 다르죠. 네. 두 작가님들의 이런 모습은 다르지만 이 작가님들의 작품에 담긴 어떤 공통된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맞춰서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행사 중에 작가님들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 중인 유튜브 채널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올려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인사를 굉장히 길게 했죠. 여러분들께서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얼른 듣고 싶으실 텐데요. 이제 저와 함께할 두 소설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임철우 작가님께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임철우 작가님, 오늘 어떤 마음으로 행사에 오셨는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공개적인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이런 시간은 처음 가져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우선은 좀 감회가 새롭다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그 글을 이분 책을 이 모임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전에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바로 제 곁에 계신 카리나 사인스보르고 씨를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설레고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작품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제 카리나 사인스보르고 작가님께도 인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곳에서 재미있다고
느낀 게 있으시면 그 점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uenas tardes a todos, buenas tardes a los que nos observan a través de YouTube y a los que nos acompañan hoy. Tengo que agradecer profundamente a los organizadores del Festival Internacional de Escritores por permitirme formar parte de esta experiencia. He encontrado en este viaje un paisaje fascinante, cultural, humano, literario, y sobre todo he descubierto voces muy profundas, ¿no? Tanto de escritores como escritoras, y que creo que esta tarde van a demostrar hasta qué punto la literatura es un territorio común, ¿no? Como dos personas tan distintas, de generaciones diferentes, de culturas distintas, se aproximan a eventos que son universales, ¿no? Mientras eso exista, la literatura tiene sentido. 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쓰고 있는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문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여기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작가님의 작품에는 공통점이 여럿 발견이 됩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임철우 작가님의 단편소설 붉은 방이라는 작품과 또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작가님의 장편소설 스페인 여자의 딸을 중심으로 두 작가님들의 경험과 또 문학적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한 국가폭력, 또 폭력의 피해자들이 이어나가는 고통스러운 삶, 이런 것들이 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작가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여쭙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임철우 작가님께 질문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철우 작가님의 소설집 연대기 괴물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모여 있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대기 괴물이라는 작품집에 작가의 말에 수잔 손택의 말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억한다는 것은 일종의 윤리적 행위이며 또 그 안에 자체만의 윤리적 가치를 안고 있다. 기억은 이미 죽은 이들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슴 시리고도 유일한 관계이다. 이런 수잔 손택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하셨어요. 임철우 작가님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다.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문학에서 기억이라는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기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작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작가로서의 그 어떤 믿음이랄까, 어떤 신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란 기억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이다. 그거는 물론 기억한다는 건 우선 자기 자신의 생애를 기억하고 더불어서 동시대의 사람들, 즉 나와 함께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아픔과 문제들을 함께 느끼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작가이고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뭐 문학이 아니더라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한 사람의 생애를 혹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기억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기억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것,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들을 그걸 기억한다는 것. 저는 그게 곧 뭐라 그럴까요? 삶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어떤 의무고 또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제 문학이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문학의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지금 당장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몇십 년 뒤에 또 뭐 몇백 년 뒤에 사람들은 이때의 일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누구의 입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작업을 문학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이 문학이 지니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또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카리나 사인스보르고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카리나 작가님은 23살 시절에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글을 쓰곤 했다. 글을 쓰면 쓸수록 내가 느낀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고통을 없애야 했기 때문에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그런 이야기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마침내 나라에 대한 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일종의 치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카리나 작가님, 그렇게 쓰는 과정에서,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Sí, sin duda, para mí toda la experiencia del lenguaje es una experiencia de nombrar las cosas, es darles un orden y un lugar en el mundo. Y yo me fui muy joven de una sociedad que estaba atravesando un proceso totalitario en su expresión más clara, y yo me sentía expulsada de una sociedad que yo no comprendía y que no me comprendía a mí. Me tomó muchos años poder asimilar y ganar un cuerpo de lectura de autores que me enseñaran a relacionarme con mi propio dolor. Siempre aludo, hay un autor, Thomas Bernhard, que a mí me ayudó a entender que se puede sentir rechazo por lo propio, y yo lo sentía. No creo que haya habido una curación en ese proceso, pero sí fue sistemática la autopsia de mi relación con lo propio. Y en ese sentido, La hija de la española, como primera novela, es una gran metáfora, ¿no?, de cómo los individuos desaparecen, ¿no?, de una sociedad cuando alguien reescribe la historia, cuando alguien renombra las cosas, cuando alguien utiliza el lenguaje para señalar y atacar. Es decir, el primer nivel de violencia, y siempre lo digo, la primera muerte ocurre en el lenguaje. Tú siempre identificas al otro de una manera peyorativa, lo señalizas, lo estigmatizas, y eso va generando un primer proceso de desmantelamiento. Y eso ocurre con la historia, eso ocurre con los hechos, eso ocurre con los culpables. Y ese proceso de destrucción de lo individual por lo colectivo va generando una sensación de alienación, que era la que yo sentía desde el punto de vista personal. Tenía lo que yo identificaba como la culpa del superviviente. Me sentía culpable por haberme marchado, por no permanecer allí. Y
Y creo que en buena medida el personaje y la protagonista de esta novela se convierte y experimenta esa transformación de una víctima a un verdugo, ¿no? En cómo se asumen ciertas cosas. Y no había para mí mejor herramienta que la novela para hacer eso. Es decir, mi relación con el periodismo, soy periodista, el periodismo puede informar sobre hechos concretos, está obligado a dar datos, pero un relato de conjunto solo se puede hacer a través de la narrativa, de contar una historia de la manera lo más honesta posible. Y en el fondo la relación de un escritor con el lenguaje y de la relación con la memoria es una relación ciudadana. Y por eso es que yo creo que a mí las historias que me interesa escribir pasan por ese camino de comprender a través del individuo procesos mucho mayores. 아마 지금 카리나 작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국 상황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 상황에서도 한국 현대사의 상흔들,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군부 정권이 남긴 폭력적인 어떤 일들, 그런 상황들을 겪어나가는 인물들이 임철우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방금 카리나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철우 작가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기억하는 행위를 이제 기록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연결하면서 방금 카리나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임철우 작가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지 좀 추가로 여쭙고 싶어요. 네, 저도 바로 죄송합니다. 저도 바로 카리나 사인스버그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어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우리가 논픽션적인 그런 것들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생생한 어떤 그 공감이나 어떤 그런 체험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작품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남미 혹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얼마나 비상적이었나. 그러니까 오히려 명확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추상적이었구나. 근데 저는 당장 그 소설의 몇 장면을 읽으면서 그 모든 게 그냥 내가 전혀 다른 면만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한 인물의 어떤 현장에 바로 서 있는 그 인물을 통해서 마치 내가 눈앞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보면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어떤 분노를 느끼는 그런 체험. 그래서 참 소설이란 게 정말 대단한 정말 특별한 어떤 진실을 전달하는 특별한 그런 힘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제 나름의 결국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 제가 통과해온 시간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있었고 지금은 헤어졌거나 지금은 제 곁에 없는 하늘에 있거나 이런 분들 이런 기억들을 제가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저는 늘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빚은 뭐냐 하면 가령 저보다 먼저 어떤 굉장히 불행한 억울한 어떤 최후를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분들이 살아야 할, 살 수 있었을 시간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의 생에 대해서 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나름으로나마 전해야 하는 게 아닌가. 대신 이야기를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왜? 나는 그들을 알고 있었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았고 하나의 기억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러면서 늘 소설이란 게 뭘까?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최선을 다해 쓴다 한들 그 시간, 그 현장, 그 공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면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늘 어떤 회의, 때로는 어떤 절망감, 그런 것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써야죠. 근데 제가 이 보르고시의 작품을, 카리나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도 이분도 결국 그런 비슷한 고민을, 비슷한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 왔구나, 그런 걸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떤 폭력적인 시대를, 그리고 그런 시대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겪고 먼저 이렇게 명을 달리하신 그런 앞선 세대의 분들을 떠올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일종의 어떤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카리나 작가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종의 살아남은 자들의, 그러니까 생존자의 죄책감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안고서 소설을 계속 쓰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 여자의 딸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 아델라이다가 마침내 이제 스페인에 도착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굉장히 그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면서 이제 눈물겹게 이 주인공이 스페인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주인공이 산다는 것, 아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자 죄책감이라는 이빨로 나를 물어뜯는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생존자의 죄책감이다, 이렇게 작가님이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생존자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작가님의 글쓰기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가님만의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지, 카리나 사인스보르고 작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Yo creo que no lo he superado, en el sentido de que la relación de quien se marcha tiene una sensación de, parece una deserción, y eso de alguna manera no te permite hablar, porque dentro de las muchas divisiones que se generan en un proceso totalitario están los que están a favor de una revolución, los que están en contra, los que creen una cosa, los que creen otra, los que tienen acceso a divisas o dinero y los que no tienen acceso a divisas, los que se quedan y los que se van. Y los que se van no tienen derecho. Es una sensación muy personal. Siempre hay un reproche que es como, pero tú no estás aquí, tú te fuiste, tú vives mejor, tú vives lejos. Y no siempre es así. Todos los procesos de exilio implican una muerte también. La gente deja de ser quien fue, donde estuvo. E incluso sin salir de su país, se puede vivir un exilio puertas adentro. Y partes de ti mismo pueden ir quedando atrás.
es decir, la capacidad de creer en cambiar algo, la capacidad de confiar en el otro. Yo creo que cuando uno se somete a procesos de estrés, de angustia, de desconfianza, hay un momento en que ni siquiera te fías de quién está a tu lado, ¿no? Que es un poco lo que pasó en todos los regímenes comunistas, ¿no? Esta idea del delator, ¿no? De delatar a alguien, tú no sabes quién te está delatando. Entonces, el ser humano, por muy distintos que sean los procesos, se comporta de manera muy parecida. Y el que sobrevive es porque ha hecho algo o ha dejado de hacerlo. Y en el caso de Adelaida, ella ha dejado de ayudar, ha dejado de sentir compasión, ha dejado de sentir empatía. Y ella se descubre de pronto que termina actuando como sus verdugos. Ella termina robando algo que no le pertenece, que es la identidad de otro. Y no le importa hacerlo para salir. Y creo que es un proceso que no hemos parado de ver en el siglo XXI. La cantidad de gente que huye de guerras, lo vimos recientemente en la invasión de Ucrania. La gente lo que quería era salir como fuera. Estás dejando atrás cosas, estás dejándote a ti mismo, pero al mismo tiempo, cuando te das cuenta que estás vivo, te sientes culpable porque hay mucha gente que no pudo escapar. Entonces, eso genera una paradoja y moralmente te enferma mucho. Yo tengo la sensación, como persona que aspira a escribir permanentemente en su vida, que lo interesante de la literatura en este caso es proponer un problema, que es, ¿y si en algún momento dado puedes llegar a sentir compasión por un verdugo? ¿Y si en algún momento dado te puedes poner en los zapatos del que hace algo empujado por otra circunstancia? Yo creo que yo no hubiese sido capaz de entender eso si no hubiese pasado el tiempo y si no hubiese leído una serie de autores que me permitieron comprenderlo. O sea, Primo Levi se lee muy diferente con una experiencia y con otra. Cuando yo llegué a Europa, la lectura que hice de Primo Levi me hizo entender que, siendo procesos distintos, el punto era el mismo. Es que el individuo queda absolutamente devorado por una violencia sistemática. Comprender eso, creo que en buena medida me ayudó a relacionarme con eso y generar un relato. 그러고 보니 아까 처음에 그 했던 얘기, 문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책감을 느끼는 생존자들, 이런 생존자들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삶을 지키면서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매개로 이 문학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새삼 들었습니다. 한편 임철우 작가님의 소설 붉은 방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난 결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전의 나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이다. 그 학교 교사인 오기섭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잡혀가서 막 고문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 경찰로부터 막 고문을 당하는데,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서 독자들에게 그 마음 아픈 장면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풀려나서 이 기섭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예전의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 든다는 그 인물의 상황이 이 문장 속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문장에서 보듯이 어떤 폭력은 이제 개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 같습니다. 아까 카리나 작가님이 겪으셨던 그 어떤 사회적인 폭력의 상황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섬세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임철우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대부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카리나 사인스부르고 씨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좀 그렇구나 하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살기 위해서 극한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탈출하지요. 이 작품의 주인공처럼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국경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을 어떤 공포나 두려움 밀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죄의식, 미안함, 즉 남들은 아직 저러고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지에 남겨두고 나만 떠나는구나, 나는 이렇게 도망치는구나, 그렇구나, 그런 생각, 그런 그 아픔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참 그렇다. 그게 얼마나 참 인간이 참 약하지만 아름다운 존재다 생각해요. 정말 윤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고 감동도 받고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정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폭력의 어떤 그 파괴의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래도 인간이 지킬 게 있구나, 인간이 버릴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제 이제 붉은 방도 사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설에서는 정말 더 이상 인간이, 그러니까 고문을 받는 자도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고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말하죠. 고문이 정말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유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비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다 파괴해 버리는 거. 가해자,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조차도 이미 인간성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고 파괴하는. 근데 그건 자의가 아니라 결국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을 강요하는 그것이 어떤 체제가 있고 거대한 권력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가령 고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가장 극한까지 파괴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남은 생애 전체를 다 파괴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게도 그 폭력적인 에너지는 이렇게 그대로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무관한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어떤 그 희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작은 어떤 하나의 우리가 그 고문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풍경이 결국은 그것은 우리 거대한 우리 한 사회 시대 전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압축된 그런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이 글쎄요, 우리 아마도 베네수엘라 특히 이제 우리 남미의 어두운 시대에 너무나 흔했던 일상화된 그런 풍경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정도만 혹은 형태만 다를 뿐 결국 우리 인류 사회 전체 곳곳에 이미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카리나 작가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Y hay una cosa adicional a lo que dice el escritor, que es en ocasiones a las sociedades no les gusta verse reflejadas en ese espejo. No quieren ver, todos en algún momento dado miraron para otro lado y nadie se quiere ver representado en eso. Por eso creo que todos los libros que abordan procesos como estos son incómodos, son muy incómodos, tanto para la alegoría del poder como para la alegoría del que bajó la cabeza, del que cayó, del que miró para otro lado. Y eso los hace mucho más complejos, ¿no? E incluso en un momento dado pueden generar rechazo, porque yo creo que un escritor tiene su compromiso con la honestidad de lo que escribe. Y en ocasiones a veces se pide del escritor, dice, no has contado lo suficiente, te has quedado corto, hay más. Y yo creo que la idea es construir un mundo autónomo, simbólico, que permita expresar esas cosas. Y no hay nada más incómodo que una alegoría, porque implica un resumen, implica un símbolo en el que mucha gente no se quiere ver retratado y no quiere verse allí.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또 망각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힘들이 사회에는 분명히 있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소설이 그 불편한 장면을 전면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불편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설이 보여준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임철우 작가님도 방금 지금 카리나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제가 약간 궁금한 게 하나 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 그 작품에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보면 아마 어디 인터뷰나 그런 데서 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자기 사실 논픽션 작가이기도 하고 또 기자죠. 그야말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건조한 어떤 그런 글을 그런 어떤 사실 보도를 하시는 분인데 사실 소설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본인이 어디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부담스러워 본인은 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게 소설로 쓸 때 그것 때문에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의 어떤 미학,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유한 그거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서도 내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널이나 예를 들면서 논픽션이 담당할 수 있는 그것까지를 함께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말은 쉽지만 근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민했고 그래서 지금 말한 본인이 어떤 상징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 저도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 상징의 영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문학의 영역이에요. 문학 고유의 영역이고 즉 저널과 논픽션적인 그런 어떤 문장이 글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이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구나 사실에 대한 이해지만 사실은 공감까지는 그 문학의 몫이에요. 문학의 고유한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두 가지를 저는 고민하고
하고 또 그 작품 속에서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성취해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정말 참 이분의 작가적인 역량을 저는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Gracias. 논픽션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카리나 작가님께 더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리나 사인스보르고 작가님은 엘 나시오날의 기자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경력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널리즘과 문학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서 활동을 해오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카리나 작가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논픽션을 할 때 우리는 진실이 의미하는 바를 보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저널리즘과 논픽션이 우리에게 답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소설이 우리에게 질문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임철우 선생님께서 논픽션의 그 저널의 글쓰기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는 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선 공감의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와 연결된 카리나 선생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A mí lo que me parece es que el periodismo es muy útil para reflejar la gran fotografía de algo, o incluso dentro de esa fotografía el relato de un individuo. Pero el periodismo no llega al espejo del baño. El periodismo no llega a la duda mientras subes una escalera. El periodismo no llega a una habitación roja. Puede probablemente que pueda contar a la víctima una vez que salga destrozada, si vive o no vive. Pero la literatura es como una membrana, ¿no?, que recubre la vida y como si pudiera verla. Creo que solamente lo puede hacer cuando conoce lo que cuenta, cuando lo conoce muy bien y sabe a qué huele, sabe... Tengo un buen amigo escritor que él dice que él sabe perfectamente cómo huele a alguien torturado. No, que sabe perfectamente cómo huele y sabe qué reacciones hay. Es un ejemplo. Y en mi caso en particular, La hija de la española está construida con experiencias tanto como periodista, como ciudadano, sobre todo como ciudadano. La segunda novela, que se llama El tercer país, voy a aludirla muy brevemente para no desviarme, es la historia de un grupo de migrantes que cruzan una frontera. Y en esa frontera una mujer va con sus hijos muertos metidos en 2 cajas de zapatos. Está buscando a alguien que entierra a sus hijos. Y consigue una mujer que entierra por caridad. Se dedica única y exclusivamente a enterrar por caridad. Esa es la historia de la segunda novela, El tercer país. Esta mujer entierra a sus hijos y se dedica a enterrar muertos. Yo no hubiese podido escribir esa novela si no me muevo a la frontera y no me pongo, acompaño a una mujer que entierra gente. Entonces era otra dimensión, ¿no? Porque el migrante, el que huye, el que no tiene nada, ni siquiera donde caerse muerto, y de pronto una persona que les da sepultura. Si yo no hubiese visto eso, no hubiese sido capaz de comprenderlo, porque yo puedo pensar, sí, Antígona, ir en contra del tirano, pero es el nivel discursivo. Otra cosa es ver todo el polvo que lleva la gente encima. Recuerdo que estuve varios días y cuando terminé como de asomarme a esta experiencia, recuerdo que me lavé el cabello cuando llegué y salía tierra y tierra y tierra y tierra. Y yo no había cruzado cientos de kilómetros andando. Por eso es que yo cada vez que veo, cuando la caída de Kabul, por ejemplo, me pasó lo mismo, esa sensación de ver gente que huye despavorida, de la indefensión, me conmueve. Y solo podría contarlo en una novela
si lo puedo ver. Quizás sea una limitación personal, pero no puedo no escribir de algo que no me emociona, de algo que no me interpela. Y en eso el periodismo puede que sea el territorio más propicio para eso.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임철우 작가님께도 연결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바가 문학 작품을 쓰는 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임철우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 그러면요, 되게 외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런 거 느낀 거.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거나 혹은 그거를 같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된 거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건 다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어떤 하나의 작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여서 그냥 잊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거기 마치 가슴에 대못을 찔린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갖고 자기가 경험한 걸 갖고 쓴다라고 할 때 그 말도 굉장히 사실은 불완전한 말입니다. 즉 그 경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즉 어떤 색깔로, 어떤 무게로, 어떤 아픔으로 얼마만큼 얼마나 절실하게 그것을 경험했느냐의 문제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근데 그 글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쓰는 사람마다. 그래서 문학을 일반화시키는 것, 작가는 무엇이고 문학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일반화한다는 게 참 저는 그게 참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어떤 시간, 생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떤 체험, 내용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글을 쓰게 하고 그 사람의 글의 어떤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제 개인적인, 제 가정사적인 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가장 구체적인 체험들이 결국은 제가 글을 쓰게 만들었고 그게 지금도 저는 사실은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마 평생을 더 앞으로 쓴다고 해도 결코 다 풀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그 체험이란 얘기 때문인데요. 경험이란 건 단순히 그렇게 사실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면 뭐 굳이 평생을 써서 왜 문학을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니까, 아무리 해도 갈망은 남아 있고 해야 할 말은 너무 많고 전해야 할, 내가 전달해 줘야 하고 다른 사람의, 내가 아까 말했던 함께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어떤 최후의 어떤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늘 부족하죠. 아까도 말했죠. 미안하고, 그래서 못해서 미안하고, 또 그들처럼 살지 못해서 여전히 좀 못나고 비루하게 살고 있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또 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런 그 절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험으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다. 물론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체험을 언어로 표현해 내려고 하는 내기까지의 어떤 절실함, 그것이 결국 가장 어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과 체험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렇게 체험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뭐 물병도 보이고 앞에 뭐 이런 의자가 놓여 있고 이것만이 지금 이 순간 현재를 꾸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 이것의 기저에는 굉장히 여러 어떤 맥락, 우리가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까지의 시간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모두 꾸려지면서 형성되는 어떤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경험이라는 의미 개념을 이렇게 확장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카리나 작가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실 이 최근 작품 작업을 한다라는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림이 또 그려졌냐면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제 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세계에서 필요한 이야기들, 지금 이 시기에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요즘의 작가님들은 작가님이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좀 일종의 작가님의 화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카리나 사인스보르고 작가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toy completamente de acuerdo con Lynn porque entender, escribir es un proceso de excavación, es un proceso extractivo y hay que ser consciente de aquello que se extrae. Y yo tengo la sensación por mi experiencia y de que la experiencia de la lectura es una experiencia intelectual para poder comprender lo que está ocurriéndote. Es como uno piensa en la migración, por ejemplo, desde el pueblo del éxodo judío, ¿no? Pasando quizás por el genocidio armenio o pensando en las marchas de la muerte a la que fueron sometidas miles de seres humanos hasta el presente. La capacidad de leer y abstraer y poder llevar en una escala aquello que uno interpreta y entiende, forma parte de esa experiencia interna de comprender que no estamos descubriendo nada, ¿no? Que estamos asistiendo a una repetición de algunas cosas. Por ejemplo, a mí hay dos escritores que me gustan mucho. El premio, bueno, los dos son Nobel. Coetzee, John Maxwell Coetzee, Esperando a los bárbaros, que es una novela en la que aparentemente no pasa nada. No están todo el mundo esperando a que lleguen unos supuestos bárbaros y toda esa sensación de aprehensión hacia el otro se hace tan clara. Y la propia Doris Lessing, que a mí también su experiencia con lo propio es tan rota. Los dos son escritores del apartheid, además, ¿no? Y a mí me permitieron entender que aquello que yo entendía como un mundo inédito para mí es un mundo mucho más complejo, ¿no? Evidentemente es un poco naif e ingenuo, ¿no? Pensar que, claro que no, para eso afortunadamente se lee, ¿no? Y yo soy de las que cree que un escritor que no lee está muerto, así de sencillo, o sea, está muerto. No le sale más de un libro, ¿no? Y cuando Lynn habla de ese proceso interno y de qué ves, cada vez que yo veo el presente, lo que siento es que aparece de nuevo
literalmente, digo, allá veo una Antígona, allá va una Antígona, allá va esperando a los bárbaros. Pienso mucho en imágenes de ese tipo, ¿no? Suena un poco tópico, pero en todo el proceso en España es una tragedia. El tema, bueno, España, Italia, todo el tema del Mediterráneo es una tragedia. Porque son cientos de miles de personas que cruzan un mar y no saben si van a conseguirlo, ¿no? Entonces esta idea de la balsa de la Medusa, ¿no? Una y otra vez, ¿no? Para mí es un proceso de que tenga sentido lo que escribes y lo que ves, que tenga sentido con lo que otros vieron antes de ti. Y creo seriamente que eso solamente proviene de un proceso interno, de comprensión. 네, 이어서 임철우 작가님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화두 현재 작가님이 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카리나 작가님이 말씀해주셨던 내용과 연결해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저는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요. 또 그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분하고 저하고 지금 한 3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실 이제 뭐랄까,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쭉 한국에서 작품을 쓰고 있고 한국어로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약간 시대에 약간 좀 착오적인 사람이 아닌가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계속 여전히 가령 우리의 그 지나간 시대의 어떤, 그러니까 뭐 전쟁, 분단, 5.18, 또 요새는 또 4.3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작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없고 그래서 근데도 저한테 이제 정말 여전히 저는 중요한 현실의 문제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어떤 나는 뭔가 약간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의 지금 소설, 그리고 지금 이분의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현재형이에요. 바로 우리는 과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겐 더 이상 없다고. 그렇죠. 지금 어디 고문이 있고 총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도 없고 소리 소문도 없이 끌려가서 죽거나 어디인가 버려진 일도 없고 집단 학살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는 그건 과거에 어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죠. 아마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럴 거예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근데 지금 바로 세계 곳곳에서는 현재형으로 일어나고 있고, 자,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제가 쓰고 있는 문제들이 시간이나 구체적인 어떤 사실로서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저는 과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들을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력입니다. 거대한 폭력. 국가 폭력이기도 하고요. 어떤 편견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이민족이나 어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존재하고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언제든지 문이 열리면 언제든 현실로 될 수 있는, 바로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옛날 몇십 년 전의 전쟁이나 군사정권 시대의 테러가 아니라 동시에 폭력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폭력은 형태와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미지와 그런 것들만 달라져 있고 위장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지금 눈앞에 곳곳에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 가령 저는 가장 큰 그 어떤 폭력의 가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악은 우리가 선악 그러죠. 악은 뭘까라고 할 때 기독교의 어떤 신학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악은 곧 폭력인데 그럼 폭력은 뭐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타인의 고통, 폭력. 이것은 영원히 아마도 인류가 살아있는 날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폭력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그 폭력은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늘 자기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외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 체제 혹은 어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내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의 내면의 폭력성이 있죠. 하느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그걸 줬어요. 선도 주었지만 그 폭력에 그걸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서도 평생에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할 어떤 싸움입니다. 거의 승산이 없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얘기를 쓰고 싶어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건 결국 폭력이라는 것, 즉 우리 내 안의 폭력, 나의 바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폭력, 그리고 거대한 폭력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일, 저는 그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문학적인 어떤 주제가 있다면 아마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erdón, muy rápidamente, es completamente cierto en el sentido de cuando yo tenga la edad de Lim, probablemente siga escribiendo de lo mismo. Habré vivido para entender que esa violencia me habrá taladrado y se habrá enroscado. Y yo percibiré y sentiré y pensaré esa violencia muy distinta de aquí dentro de 15 años. A lo mejor se vuelve peor, pero episodios de hace casi 80 años siguen vivos en las grietas que han dejado en la vida y en la biografía de las personas. Es decir, es como un terreno, ¿no? Es como tierra arañada, ¿no? Está todavía ahí. Y justamente para mí, si algo tiene, por algún sentido tiene leer y escribir, es justamente para entender esas cosas. Y porque no hay otra manera de ponerles orden, ¿no? Quizás ese es el verdadero sentido. Escribir es haber escrito por todo lo que está dentro, ¿no? Es como un proceso del tiempo pasa, de que se asienta y solamente en ese momento es claro. De lo contrario serían fuegos artificiales. 그러고 보니 임철우 작가님의 그 최근 작품 중에 2015년에 발표하셨던 연대기 괴물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사회적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들로 그냥 흘러가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2014년에 겪었던 세월호 참사 이런 사건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 폭력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현재적인 질문으로 가져오게 하는 작품이 또 있어서 그 작품 역시도 지금 함께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근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이들의 경우는 그런 사회적 고통 혹은 폭력적인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카리나 작가님이 표현하신 그대로 불편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만 좀 말해도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것을 말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더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그러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굉장히 없는 취급을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런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지 이 작가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카리나 작가님, 이런 어찌 보면 폭력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Porque no hay justicia sin memoria. Y cuando se olvida algo, se perpetra 2 veces el mismo delito. Así que yo creo que ni siquiera lo entiendo como un deber, lo entiendo como una necesidad. Creo que todas las sociedades que han intentado procesos de reconciliación, lo primero que quieren saber es qué pasó. Y la escritura es una vía para eso, ¿no? No puede haber justicia si no hay memoria y si no hay relato. Es que es imposible, es imposible. 네, 이어서 임철우 작가님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나이에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폭력성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가장 가까운 눈앞에 이 공간 안에 지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아주 사소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어떤 폭력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즉 어떤 자기의 벽에 갇혀 있을 때 그건 장벽이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떤 편견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그것은 폭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건 늘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합리화된. 그래서 나도 무심코 내 자신도 바로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이웃과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그런 폭력을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고 그거를 매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늘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늘 지켜보는 그런 태도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작가님의 멋지고 굉장히 진중한 답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라온 질문 몇 가지를 골라서 이제 두 분 작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총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작가님들께 전하겠습니다. 먼저 임철우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역사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 시간들, 그것들이 실제로 제가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제 생애이기도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그것들을 강의라고 한다면 나는 같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강에 같이 있었고 같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이야기이고 제 삶이기도 하니까요. 당연히 제 삶이니까, 제 이야기니까, 제 고통이고 슬픔이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령 어떤 6.25나 분단도 저는 6.25를 휴전 직 바로 그 다음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쟁이 남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궁핍함, 어떤 혼란함 이런 걸 겪었고 또한 사실은 가족적으로도 제 가족사로도 분단에 저는 나무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아버지의 땅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대학 시절에 군사정권 시절에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고 그 다음에 5.18을 드디어 겪었죠. 결국 그거는 그냥 역사 이전에요. 저의 이야기예요. 제 생애고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역사이기 전에 나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금 겪는 한순간 한순간이 다 역사적인 흐름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는 답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작가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무거운 역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작가로서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독자분이 계십니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엄청난 경험을 하셨고 또 그것을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힘들 때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해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Sí, hay momentos en los que me resulta muy duro, pero he de decir que me cuesta no escribir de aquello que me duele. Es decir, suena un poco extraño, pero yo no me hallo cómoda en historias que no me propongan conflictos. Y lo que realmente intento es no estetizar lo feo o lo terrible, sino exprimirlo y que salga de ahí algo, ¿no? Y no sé hacer otra cosa. O sea, me duele, pero puedo manejarlo. O sea, sí es complicado, pero si no me doliera no tendría sentido. 네, 감사합니다. 쓰지 않는 일이 더 힘든 일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앞서서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작가님은 역사에 관한 증언의 통로로서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러니까 몸소 겪은 체험이니만큼 그 경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혹은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작가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두 분 모두의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런 사회적인 고통들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작가님들이신데요. 최근 가장 화두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타국인으로서 또 동시에 현 시대를 공존하는 작가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작가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Me genera un dolor tremendo porque siento que va a ser largo, que va a ocurrir como ha ocurrido con las guerras de los últimos, llamémoslas guerras contemporáneas, que se cronifican, que pasan de abrir periódicos a convertirse en algo que queda atrás, en donde esa sensación de compasión por los refugiados termina convirtiéndose en desinterés. Y cuando han hecho algunos reportajes diciendo, bueno, la vida ha vuelto a Kiev,
claro, pero es que en las guerras la gente se casa, tiene hijos, la vida tiene que continuar en medio de un horror, ¿no? Y lo que me llama la atención es que la percepción quizás desde fuera que tenemos de la guerra es como si fuera algo definitivo, ¿no? Cuando la guerra continúa, ¿no? En el tiempo y se va librando. En el caso de la invasión de Ucrania, además, es que es una guerra tan vieja, ¿no? Donde hay tantas manos metidas desde hace tanto tiempo y es tan compleja. Hay un escritor ucraniano que tiene una novela preciosa, se llama Abejas Grises, donde habla de dos apicultores en el Donbass, ¿no? Entre el 2014, y es un hombre que solo se dedica a cultivar sus abejas mientras caen bombas, es un elogio del ser humano tremendo, ¿no? No sé si está traducida al coreano, pero es una preciosidad de novela. Y a mí lo que me da es como dolor de decir, ya se van a olvidar de ustedes también, ¿no? 네, 이어서 임철우 작가님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카리나 씨의 그것을 이제 보태서 더해서 얘기를 드린다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어느덧 우리가 아주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그 화면들을 보면서 뭔가 굉장히 다 익숙하다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토의 문제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고 그래요. 그런 수많은 그런 식의 어떤 해설이면 해설, 어떤 그런 설명들을 합니다. 앵커가 하고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라진 게 삭제되어 있는 게 뭐죠?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들은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쫓기고 도망치고 매일매일 죽음을 당하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공포와 그 절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마치 하나의 게임, 무슨 미사일을 쏘고 공중에 격추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치 무슨 게임이나 어떤 그런 장면들을, 영화의 한 장면들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정말 사실은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 그 앞선 예를 들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들이 느끼고 보였던 그런 분위기와 반응들이 아니에요. 갈수록 마치 더 너무나 거의 마치 기계 인간들처럼 감정도 없고 연민도 어떤 그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저는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전쟁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금 학살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슬픔을 우리가 보려고 하고 기억하려 하고 느끼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일에 무감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인간답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두 분이 글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 분 작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얘기에 몰입하다 보니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뒤에 카메라도 있고 앞에 독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자세를 잘 취해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진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들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집중을 하느라고 몰입을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하는, 많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 곳까지 굉장히 기꺼운 발걸음을 해주시고 또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카리나 사인스포르고 작가님과 또 임철우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 자리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 어떠셨는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카리나 사인스포르고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Bueno, yo no puedo más que dar las gracias a ti, al escritor, al público. Ha sido un proceso de coincidencia y me he sentido muy comprendida y muy completada, muy cercana y muchas gracias. Gracias a todos y ha sido una experiencia muy hermosa. 네, 고맙습니다. 완전해진, 채워진 느낌 저희도 카리나 작가님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임철우 작가님도 오늘 대화에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뜻밖의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카리나 작가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공적인 자리인데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어떤 일체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특히 아까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에는 정말 너무 고맙고 어떤 저도 어떤 위로도 됐고 어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글쎄 모르겠어요. 너무 제가 약간 좀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에 정말 좋은 기회였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수 소리는 아마도 두 분 작가님께서 작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 모습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박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멋진 말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 역사의 골짜기와 침묵의 기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는 9월 3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멋진 작가님들의 대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여기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데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정말 기도를 하는 이 세계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양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